이렇게 사는 게 뭔 소용인가? 내 산도 끝이구나. 기억도 없이 가족도 없이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던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여인이 매일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밥을 짓고 집을 쓸고 남자가 죽으려 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그를 막았습니다. 거기 서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소리쳤습니다. 대체 당신이 누구요?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이오? 여인은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남자를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의 정책이 바뀌면서 제 영상 제작 방식이 그 정책에 인정받기 어려운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아쉽지만 당분간은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 모든 영상들은 중간 광고가 나오지 않으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한 작별은 아닙니다. 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불쑥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달밤야담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 옛날 조선 땅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달골이라 하였는데 산이 깊고 골이 좁아 해가 일찍 지고 달이 유난히 밝게 뜨는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개울물 소리가 온 마을을 가득 채웠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듯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달골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단연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한방눈이 초가지붕을 하얗게 덮고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나면 달골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하고 고요한 별천지가 되었지요. 그런 달골에도 유독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집이 하나 있었으니 마을 어귀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한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울타리는 군데군데 쓰러져 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였으며 창호지는 찢어진 채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괜스레 걸음을 빨리하곤 했습니다.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곤 술 냄새와 낮은 신음소리뿐이었으니까요. 그 집에 사는 사내의 이름은 기봉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을 넘겼으나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지요. 기봉은 몇 해 전 큰 사고를 당한 이후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무엇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 허름한 초가집에 혼자 누워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봉이라 불렀습니다. 기봉은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가슴속 공허함이 잦아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마루에 나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면 둥근 달을 보는 순간 까닭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기봉 자신도 몰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쥐어짜이는 듯한 느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으면서도 영영 닿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그리움이 달을 볼 때마다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리 우는 것이오? 기봉은 달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달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마을 어른 박영감은 달골에서 가장 연장자로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박영감은 틈만 나면 기봉의 집을 찾아와 밥은 먹었느냐, 몸은 괜찮느냐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기봉이 퉁명스럽게 굴어도 박영감은 개의치 않고 찾아왔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영감은 기봉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유일한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기봉이 사고를 당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박영감만큼 잘 아는 이가 없었으니까요. 마을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박영감 댁 이웃에 사는 최서방 집에서 키우는 어린 계집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별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별이는 달골에서 가장 명랑하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웃음소리가 맑아서 별이가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저절로 미소를 짓곤 했지요. 어느 날 기봉이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별이와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별이가 눈밭에서 놀다가 기봉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겁먹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냥 빤히 기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봉도 멈춰섰습니다. 별이의 눈이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 속에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갑자기 발견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기봉이 무심코 한 발 다가서려는 순간 최서방이 황급히 달려와 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별아, 가자. 최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저 어른한테 가까이 가지 말거라. 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이끌려가면서도 기봉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기봉도 발걸음을 멈춘 채 멀어지는 별이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아이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술을 마시다가도 문득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기봉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기봉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해가 뜨면 눈을 떴다가 다시 누웠고 해가 지면 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밥은 이틀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고 집안 청소는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방 영감이 찾아와 이러다 쓰러지겠다며 혀를 차도 기봉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는 게 뭔지 모르겠소, 영감님.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내가 왜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소. 방 영감은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기봉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것이었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 사는 것이 고통이었고 죽어야 할 이유도 마땅치 않으니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저녁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복소복 내리던 눈이 밤이 깊어지며 점점 거세어지더니 자정이 넘어서는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일 기세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설이었습니다. 폭설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을 나서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기봉은 그 사흘 동안 술만 마셨습니다. 술이 떨어지면 또 꺼내 마셨고 그것도 떨어지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기봉은 처음으로 뚜렷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 술에 절어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지요. 기봉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문을 열자 폭설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봉은 눈을 맞으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된다고 기봉은 생각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눈을 밟으며 걸어가는데 그때였습니다. 삐걱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봉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하얀 치마, 머리에는 눈송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나타났는데도 옷자락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기봉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창백하도록 곱고 눈빛은 깊고 그윽했습니다. 기봉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기억 속에 없는 얼굴인데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기봉이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눈이 너무 심하게 내려서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기봉은 무언가 머릿속 깊은 곳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는 없었습니다. 기봉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근방에 사시는 분이요? 어느 마을에서 오셨소? 여인이 대답 대신 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기봉은 그 눈빛 앞에서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싶은 근거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봉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폭설에, 이 밤중에 들어오시오. 기봉은 결국 그리 말하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봉은 그때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기봉이 눈을 깜빡이며 다시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마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봉이 눈을 떴을 때 코끝에 구수한 냄새가 먼저 닿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기봉은 멍하니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냄새가 무엇인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밥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봉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는 깨끗이 쓸려 있었고 마당에 눈도 가지런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봉이 부엌 문을 열어보니 어젯밤의 여인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봉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오? 여인은 대꾸 없이 솥뚜껑을 열어 밥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밥을 차리라 했소? 남의 집에서 함부로? 여인이 그제야 기봉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소담하게 차린 밥상을 방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기봉은 팔짱을 끼고 서서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끈한 쌀밥에 된장찌개, 깍두기 한 보시기, 보잘것없는 반찬이었으나 기봉은 언제 이런 밥상을 받아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가 없는 친절은 없는 법이오. 원하는 게 뭐요? 기봉이 나를 세워 말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뭘 빚진 것이오? 왜 이러는 거요? 여인이 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그윽하던지 기봉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한이 많은 귀신입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봉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귀신이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의 여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 위에 발자국이 없던 것, 한겨울인데도 입김이 나오지 않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기봉이 부들부들 떨며 다시 고개를 드니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밥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기봉은 한참을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밥상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귀신이 차린 밥을 먹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끈한 밥에서 올라오는 김이 기봉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기봉은 결국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기봉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귀신은 매일 기봉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봉은 귀신이 집에 있다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소금을 뿌려보기도 하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라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소월은 개의치 않는 듯 어김없이 나타나 밥을 짓고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기봉이 등을 돌리고 못 본 척해도 소월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기봉이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습니다. 방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기봉은 그 상태로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폭설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봉은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 아래 땅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봉이 멈춰서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절벽 끄트머리였습니다. 아득히 깊은 골짜기가 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봉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술기운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기봉이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기봉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기 서시오. 소월이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힘은 놀랄 만큼 단호했습니다. 기봉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월이 기봉의 팔을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소월의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봉은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귀신이 왜 우는가 싶었습니다. 놓으시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기봉이 팔을 빼려 했습니다. 소월은 놓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소월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찌 상관이 있소? 나는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오. 살아있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오. 소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기봉은 소월의 그 목소리에 무언가가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폭설 속에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기봉의 어깨가 처음에는 술기운에 떨리더니 나중에는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소월은 끝까지 기봉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한참 만에 기봉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월이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봉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소월은 화롯불을 피우고 기봉 곁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날 밤 기봉은 소월에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월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왜 우는지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기봉은 소월을 쫓아내려는 짓을 그만두었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월은 매일 아침 밥을 짓고 저녁에는 화롯불을 피웠습니다. 기봉이 잠든 사이에는 집 안 곳곳을 정돈했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기울어진 울타리를 손봤습니다. 기봉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조용히 술병을 치웠고 밥을 굶으면 수저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귀신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기봉은 그 불편함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신이 밥은 먹소? 어느 날 저녁 기봉이 물었습니다. 소월이 화롯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봉의 해진 버섯목을 꿰매고 있었지요.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잠은 자오? 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춥지는 않소? 소월이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방님이 추워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봉은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월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다가 발이 걸려 휘청했습니다. 밥상이 기울었습니다. 기봉이 반사적으로 일어나 밥상을 받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습니다. 소월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기봉이 그 차가움에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고 소월도 얼른 밥상을 바로잡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봉이 피식 웃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소월이 살짝 놀란 눈으로 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봉은 스스로도 당황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웃지 않았소. 기봉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월이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영감이 찾아왔다가 달라진 집안을 둘러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집이 왜 이리 말끔해? 기봉은 그저 좀 치웠소. 라고만 했습니다. 박 영감이 기봉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기봉과 소월 사이에 조금씩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단편적인 대화였습니다. 밥이 뜨겁다, 불이 꺼지겠다, 눈이 또 오겠다 싶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야기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소월은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봉이 말을 걸면 성심껏 답했고 기봉이 침묵하면 같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기봉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침묵과 소월과 함께 있을 때의 침묵이 달랐습니다. 혼자일 때는 침묵이 공허했습니다. 소월과 함께일 때는 침묵이 그냥 조용했습니다. 당신은 어찌 죽었소? 어느 저녁 화롯불 앞에서 기봉이 물었습니다. 소월이 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어떤 사고요?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웠지요. 기봉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소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기봉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이 많다 했는데 그 한이 무엇이오? 소월이 고개를 살짝 돌려 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고 온 것이 있어서요. 두고 온 것이라 함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기봉은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중한 것들이라니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으나 소월의 표정이 더 이상의 말을 막았습니다. 며칠 뒤 눈이 잠시 그친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기봉이 달을 올려다보다가 또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월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달을 보면 왜 우십니까? 기봉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고 달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오. 기억도 없는 것이 그리운 것 같소. 소월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소월의 창백한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움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봉이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그리움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기봉에게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봉이 술이 떨어져 마을 주막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별이가 혼자 눈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기봉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기봉도 멈췄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아이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별이가 기봉을 빤히 올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최서방이 아직 보이지 않는 틈이었습니다. 별이가 기봉이 앞에 서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기봉이 낮게 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달 볼 때마다 울어요? 기봉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그것을 알고 있는가 싶었습니다. 나도 달 보면 울고 싶어져요. 아저씨 볼 때도요. 별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기봉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눈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눈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분명히 본 눈이었습니다. 그때 최서방이 허겁지겁 달려와 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별아, 가자. 별이는 이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봉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달 볼 때마다 울고 싶어진다고, 아저씨 볼 때도 울고 싶다고, 그 말이 왜인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월에게 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을에 별이라는 아이가 있소. 소월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소. 나를 보면 울고 싶다고. 소월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소. 그 아이에 대해 소월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 것이오? 소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기봉은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소월의 그 눈빛이 더 이상의 말을 막았습니다. 기봉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별이와 소월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두고 온 소중한 것이 저 별이라는 아이요? 기봉이 직접 물었습니다. 소월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봉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봉이 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월이 조용히 술병을 치우려 하자 기봉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오늘은 내버려 두시오. 소월이 물러섰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잔이 거듭될수록 기봉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화롯불 타는 소리만 났습니다. 기봉이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소. 소월이 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없소. 머릿속이 텅 비어 있소. 기봉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기억이 없으면 뭐가 남소. 아무것도 없소.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소. 소월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도 없고 연유도 모르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소. 기봉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봉이 이마를 바닥에 짚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흐느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른 사내의 울음이라 더욱 처절했습니다. 소월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기봉의 어깨를 감싸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고, 당신 곁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봉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소월의 입으로 먼저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기봉이 한참을 울다가 기진한 듯 엎드렸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봉이 잠들 때까지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기봉이 잠든 후에야 소월이 방으로 들어와 기봉의 등 위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봉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기봉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소월이 손을 뻗어 기봉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에서 소월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기봉은 여전히 자주 무너졌고 소월은 그럴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소월은 가끔씩 살아생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흘렸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마치 먼 이야기를 하듯이 꺼내었지요. 달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월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봉이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오? 달을 보면 꼭 울었지요. 왜 우느냐고 물으면 그냥 좋아서 운다고 했습니다. 기봉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도 달을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곤 했으니까요. 그 사람과 달을 자주 보았소? 내 날이 맑으면 나와서 보았고 흐린 날에도 구름 사이로 달이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겨울에는 눈을 맞으면서도 달을 보았습니다. 소월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소? 소월이 잠시 달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잊었습니다.
기봉은 그 말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가득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기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잊은 것이 그 사람 잘못은 아닐 수도 있소. 소월이 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란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잊고 싶어서 잊은 것이 아닐 수도 있소. 소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봉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달을 올려다보다가 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오. 나는 달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그리운 것 같소. 기억도 없는데 그리운 것 같소. 소월이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기억이 없어도 남는 것 같습니다. 기봉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속의 소월은 달처럼 창백하고 달처럼 멀었습니다. 그러나 기봉은 이상하게도 그 순간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기봉이 오래된 괴짝을 정리하다가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치니 은빛 놀이개 하나와 손때 묻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놀이개는 여인의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기봉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으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봉 서방님, 별이가 태어났습니다. 서방님을 꼭 빼닮은 딸이에요. 어서 돌아오세요. 셋이 함께 달을 봐요. 기봉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월아! 기봉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월이 나타났습니다. 소월은 놀이개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봉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요! 소월이 고개를 들어 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기봉이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였소! 소월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봉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소월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느 봄날 저녁 마루에서 들려오던 것임을 기봉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소월의 작고 차가운 손이 기봉의 손 안에 쥐어지던 감촉이었습니다. 함께 달을 보던 밤이 보였습니다. 소월이 달을 올려다보며 왜 달은 저리 밝냐고 물었고 기봉이 당신 얼굴이 더 밝소라고 했을 때 소월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별이가 태어나던 날이 느껴졌습니다. 소월이 기진한 얼굴로 품에 안은 아이를 기봉에게 보여주었고 기봉이 그 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별이라는 이름도 기봉이 지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달 옆에 있는 별처럼 우리 곁에 있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설이 내리던 그날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끄러운 길, 발을 헛디딘 소월,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던 그 순간, 소월의 비명, 그리고 자신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소월의 얼굴, 눈 속에서 기봉을 바라보던 소월의 눈빛. 기봉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잊고 있었소. 목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고에서 나만 살아남은 것이오. 당신을 두고 나만. 기봉이 오열했습니다. 소월이 기봉 앞에 무릎을 꿇고 기봉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어찌 잘못이 아니오. 당신이 죽고 나는 살았소. 그것도 기억조차 잃고. 잘못이 아닙니다. 소월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아프셨던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다 압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봉이 울고 소월도 울었습니다. 방 안에 달빛이 가득 들어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잦아들고 나서
기봉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가 내 딸이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 서방님이 기억을 잃으시고 나서 마을 어른이 별이를 최 서방댁에 맡겼습니다. 서방님이 술만 드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니 어린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기봉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의 집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 자신이 마을 어귀에서 그 아이를 마주치고도 몰라보았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나쁜 아비요. 아닙니다. 소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아프셨던 것입니다. 기봉이 소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살겠소. 별이를 데려오겠소. 소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달골에 와서 처음으로 짓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봉이 소월의 손을 잡으려 하자 손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봉은 박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박영감은 기봉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별이를 데려가려는 것이지. 기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입니다. 이제 제가 키우겠습니다. 박영감이 한참 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왔구나. 기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월이가 얼마나 바랐겠어. 그 불쌍한 것이. 기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님은 어찌 소월이를 아시오? 박영감이 눈가를 훔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네. 자네 집에 소월이가 와 있다는 것도, 자네가 기억을 잃고 배인처럼 지낼 때 소월이가 귀신의 몸으로 자네 곁에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았지. 기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월이는 살아있을 때요. 자네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 죽어서도 자네 걱정해. 그 먼 길을 돌아온 것이지. 박영감이 기봉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별이를 잘 키우게. 그게 소월이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야. 최서방 댁으로 가서 별이를 데려왔습니다. 별이는 기봉 앞에 서서 눈을 깜빡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세요. 기봉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별이가 조그만 손으로 기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봉은 그 작은 손이 떨릴까봐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별이의 손이 소월의 손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기봉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봉이 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니 소월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맑았으나 어딘가 결연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별이가 소월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여인이 누구인지를. 어머니. 그 말이 새어나오는 순간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소월이 천천히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별이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별이는 처음 보는 여인인데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흐느낌에 들썩였습니다. 소월도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며 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많이 기다렸지. 소월의 목소리가 별이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별이가 소월의 저고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이.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소월이 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많이 보고 싶었어. 기봉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기봉이 휘청이며 소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봉이 소월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별이도 그 안에 함께 안겼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소월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기봉은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시오. 기봉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월이 기봉의 등에 두 팔을 두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소월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기봉이 더 세게 안았습니다. 별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소월의 저고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폭설이 세 사람 위로 소복소복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기봉과 별이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월의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거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소월이 조용히 몸을 떼었습니다. 기봉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소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혼자라 외로우셨지요. 기봉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잊어서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했는데.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리 생각한 적 없습니다. 소월이 기봉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별이가 곁에 있잖아요. 소월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달을 보세요. 서방님이 달을 볼 때마다 저도 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소월이 별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아. 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한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라. 별이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이 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봉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그리움과 당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꼭 다시 오겠습니다. 소월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눈송이처럼, 안개처럼, 달빛처럼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봉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스치더니 이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기봉과 별이만 남았습니다. 폭설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기봉은 별이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서툴지만 매일 아침 밥을 지었고 별이 머리를 빗겨주었으며 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소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폐인처럼 살던 기봉이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아비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 영감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혼자 웃었지요. 밤이 되면 기봉은 어김없이 마루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도 어느새 그것을 알아서 아버지 옆에 와 앉곤 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만의 저녁 인사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란히 마루에 앉아 달을 보는 것. 말이 없어도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겨울밤이었습니다. 기봉과 별이가 여느 때처럼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이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기봉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냄새가 나요. 기봉이 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난치지 말거라. 기봉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별이는 장난이 아니라는 듯 다시 코를 킁킁거리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봉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마당 끝, 대문 너머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치더니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봉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별이가 기봉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 사람이 오래전 함께 바라보던 그 달이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했습니다. 비록 소월은 한 줄기 달빛처럼 흩어져 사라진 듯 보였으나 기봉과 별이가 나누는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저승의 길마저 녹였던 것일까요? 적막한 마당 끝 눈부신 달빛을 가르며 저 멀리서 한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분명 기봉과 별이가 있는 마루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으로 돌아온 기적인지 아니면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소월의 강한 염원이 빚어낸 환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마당 한복판에 닿는 순간 기봉의 눈에 고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환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달밤야담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끝내 사랑을 놓지 않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이야기를 만들며 저 또한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았고 소중하게 일궈온 것들이 한순간에 흩어지는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저 멀리서 다가오는 소월의 그림자처럼 늘 제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매 영상마다 한결같은 온기를 나눠주셨던 장재봉님, 강석애스님, 대한민국님,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저와 함께 울고 웃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함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달밤야담은 잠시 등불을 끄고 쉬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소월이 기나긴 어둠을 뚫고 끝내 기봉에게 돌아왔듯 저 또한 더 깊고 단단해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반드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작별을 고하지만 우리의 인연 또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처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길 바랍니다. 소월이 긴 밤을 지나 끝내 돌아왔듯 저 또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보따리 챙겨서 반드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매일 아침 뜨는 해처럼 밝은 웃음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밤마다 찾아오는 달밤처럼 여러분의 댁내에 평안과 행복이 늘 머물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달밤야담 이야기 마칩니다.